저는 48살. 한창 예민한 시기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놓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손끝이 자꾸만 떨려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먹먹함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기도 힘드네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분들에게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은 3년 전 지방에 있는 회사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한 달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고. 금방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짐을 싸주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달은 금세 2달이 되고 3달이 되더니 어느새 1년, 그리고 또다시 2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길어지는 주말 부부 생활에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원부터 학원 픽업,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숙제 봐주기, 그리고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늘 외로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버텼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남편도 저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저의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행동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꼬박꼬박 오던 주말 귀가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급한 일이 생겼다. 차가 너무 막혀서 늦게 출발하면 피곤할 것 같다. 갑자기 회식이라 어쩔 수 없이 못 갈 것 같다는 등 그럴싸한 핑계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피곤한 남편을 굳이 재촉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화상 통화를 할 때면 남편의 배경은 항상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불을 켜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지점 숙소라 방이 원래 좀 어두워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아무리 숙소라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가정집 같은 분위기는 제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소인데 왜 항상 그 방에서만 통화를 하는 걸까? 왜 한 번도 주변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애써 의심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렇게 쌓여가던 의구심들이 결국 한순간에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울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아이들도 아빠 생일이라며 예쁜 케이크를 고르고 직접 쓴 손편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며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이벤트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남편이 일하는 지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남편을 놀라게 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에 드디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남편은 지점에 없었습니다. 이미 퇴근했다는 직원들의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꽤나 평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느껴졌고 왠지 모를 당황스러움이 전화선을 타고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내 남편은 피곤해서 일찍 숙소에 들어와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과 당황스러운 기색이 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숙소 주소가 어떻게 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꼭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왜 묻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여보 생일 깜짝 이벤트 해주러 왔지?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너무나도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 도착한 곳은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듯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죠. 제 눈을 의심하며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알려준 주소와 같았습니다. 잘못 들었을 리는 없는데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 아이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 같으면 제잘거렸을 아이들이 묵묵히 저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들고 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드디어 해당 층에 도착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쥐어 짜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다리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아이가 보였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문이 막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심장이 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길한 예감들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작은 손길만이 제가 아직 이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저 애기는 누구야?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고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뒤따라 달려나왔지만 저는 차갑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아이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차문을 두드리며 여보, 미안해.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4시간 동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지쳐 잠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제가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그 여자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던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두 개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지긋지긋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셋이 삽니다. 남편이 있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불안한 직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저도 이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혼자 사귀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오늘의 사연 채널에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